안녕하세요. 공도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면심리치료사분이 들려주신 공포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공도탕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입장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지난 사연에 등장하셨던 최면심리치료사 김 실장님과 제가 조금 가까워진 뒤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편의 사건 이후 실장님과는 인사도 자주 나누고 점심도 함께 하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저랑 실장님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다 술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업무도 일찍 끝났고 날씨도 꿀꿀해서 저는 실장님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어떠십니까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비 오는 날 술꾼들에게 거르기 힘든 제안에 실장님은 바로 콜을 하셨습니다. 자주 가는 전집에 갔더니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로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웨이팅 끝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저희는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다 보니 어느덧 테이블 위에 꽤 많은 막걸리통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취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김 실장님이 북적대는 술집을 두리번거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대리님, 여기 진짜 시끄럽죠? 아, 네. 좀 많이 시끄럽네요. 술집에는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웅웅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삭이는 소리, 분노에 찬 목소리, 울음소리, 비명소리, 웃음소리, 여러 형태의 환청에 시달리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멀쩡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된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한 잔 들이키신 실장님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던 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실장님께 상담 오기 전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치료를 받다 퇴원한 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줄고 혼잣말도 더 잦아졌습니다. 말하다가 입을 가리고 웃는다거나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을 본다거나 짧은 머리인데도 자꾸 손가락으로 머리를 귀 뒤에 끼는 동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을 섬뜩하게 만든 건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시다 목이 마르셔서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끄지 않고 나갔다고 생각한 어머님은 불을 끄러 화장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본 어머님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아들이 속옷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입가로 가져가 립스틱을 바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입술 바깥선까지 조심스럽게 따라 그리듯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하이톤의 여자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수소문 끝에 김 실장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 남자분을 봤을 때 실장님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얼굴의 반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안어사나 풍 같은 질환인가 싶었지만 그러기엔 얼굴이 각각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찡그리고 울상인데 한쪽은 눈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눈알을 굴리며 방 안을 구석구석 흐르는 느낌이 들 땐 본인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셨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하면서 톤이 바뀌었고 약간 덜컥거리는 식의 쳐듬을 항상 넣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 최면을 시도했을 때 실장님은 어떠한 계기를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왜 병원을 갔다 온 뒤로 심해졌을까? 원인을 찾아야 실장님의 치료법인 적당한 귀신을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신을 붙이는 작업이란 저번 기어다닌 여자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환자 본인의 정신적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아픈 거라고 믿게 하여서 귀신만 쫓아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환자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최면 상태에서 남자의 정신병원 생활이 어땠는지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병원 생활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여자 환자가 들어온 뒤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나이는 60쯤 돼 보이는 이 여자는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까이 지나칠 때면 그 여자가 숨을 쉴 때마다 천식 환자처럼 축축하고 새소리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는데 뭔가 타는 것 같은 냄새였는데 남자 말로는 절에서 향 피울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였던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보는 줄 알았는데 막상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시선이 자꾸 자기 머리 위쪽을 향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를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뭔가 있는 걸 본 것 같았다는 거죠. 그땐 그냥 기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부터 남자의 그런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그때마다 꼭 새벽 3시였습니다. 낯선 병실 환경 탓이나 혹은 신체 리듬이 달라져서 그런 거라 생각하려 했지만 문제는 눈을 뜬 직후 항상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실 문에는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간호사들이 회진 때 살짝 들여다보는 용도였죠. 그런데 그 창을 통해 매번 그 여자 환자가 남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일 듯이 원한이 가득 찬 눈빛으로 말이죠. 남자는 처음엔 이 여자에게 목류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남자는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떴고 매번 그 여자가 창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심각성을 느낀 남자는 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담담한 말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요. 원래 그분 좀 돌아다니세요. 새벽에 복도 걷는 환자들 많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간호사들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 넘겼고 남자의 말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잠을 깨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 담당 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꾼 뒤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약을 먹어도 새벽 3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또다시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역시나 새벽 3시였습니다. 남자는 의식적으로 시선이 병실문에 달린 창으로 향했지만 이번엔 어쩐 일인지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남자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던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누워있는 침대 아래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몸을 일으켜 침대 밑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만 멀뚱히 뜬 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가 싶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귓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귓볼에 숨결이 닿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카메라 본 거 다 알아. 너 카메라 쳐다봤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그러더니 정체불명의 날카로운 물체로 남자의 얼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손톱인지 날이선 무언가로 남자의 볼과 이마를 깊게 파고들며 무언가 글씨를 새기듯 반복해서 긁어댔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따뜻한 액체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표정은 점점 더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눈꺼풀과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이어지고 호흡 역시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발작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최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총을 올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크게 떨리더니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몇 차례 주변을 살핀 그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실장님은 남자가 조금 진정된 뒤 조금 전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면 중에 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실장님이 묻자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듯 제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남자는 카메라라는 단어에 뭔가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자와 다시 실장님은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실장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최면 중에 카메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기억나셨나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실장님은 남자가 확실하게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면 상담을 통해 실장님은 이 남자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남자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조용히 종을 한번 울린 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 있어요. 거울에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있는 건 전데 제가 아니에요. 왜 당신이 아닌 걸까요? 저는 울고 있는데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으니까요. 실장님은 순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말하는 남자의 얼굴 한쪽이 눈물로 축축하게 젖었지만 한쪽은 입꼬리가 찢어지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명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감정처럼 표정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입가를 한번, 그 다음에 눈밑을 한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은 조용히 그 손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화장하고 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화장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남자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장님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얼굴입니까? 네. 누군가요?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 좀 따르던 여자였어요. 모임에서 처음 봤죠. 같이 온 친구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길래 그냥 말 한번 걸어봤어요. 뭐 딱히 눈에 띄는 애는 아니었는데 말수가 적고 뭐랄까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말끝을 흐리며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호 주고받고 며칠 뒤에 술 한잔 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에 데리고 간 것도 그날이었죠. 어떤 방을 말하는 거죠? 빨간불이 깜빡이는 방이요. 빨간불이요? 모서리에 달린 조명이 깜빡거리며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그녀랑 잤죠.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빨간불이 깜빡이는 방이라. 실장님은 그 순간 그 빨간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 녹화 중임을 알리는 카메라의 조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은 짧게 한숨을 내신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도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젖혔다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실장님은 이 남자의 실체에 소름이 끼치고 몸이 떨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남자의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더 확실해졌습니다. 인터넷에 몰카 영상을 판매 유포한 일당과 이 남자가 같이 구속됐지만 남자는 의도된 게 아니라 자신은 여자친구와 잘 곳이 필요했는데 친구들이 단순히 방을 빌려준 거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영상이 녹화된지 본인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빠져나온 거죠. 결국 남자는 집행유예와 성토착증으로 성범죄 재활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꽃뱀 같은 년이 팔라당 까져가지고는 애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라니까. 돈 뜯어내려다 걸릴 것 같으니까 지가 그냥 스스로 그래버린 거지. 네? 스스로 그러다니요? 인터넷에 꽃뱀짓 한 거 다 가발려지니까 얼굴 싹 다 고치고 잠수 타려다 걸리니까
그래버린 거지. 괜히 해코준 우리 애만 정신병원 가게 돼서 이상한 애 만들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실장님은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 되나 의구심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은 곧 이 상담을 꼭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이때의 상황에 대해 술자리에서 너무 흥분하셔서 격하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지만 엄연히 심리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엔 남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실장님은 상담실 문을 열며 그를 마주했을 때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딱히 기괴하거나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남자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앞머리는 살짝 눈썹을 덮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뺨 옆에는 볼터치 자국처럼 붉은 기운이 돌았고 입술은 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그의 자세였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다리는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으며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앉아있는 방식 자체가 여성스러워졌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실장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 작은 종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 쉬어볼까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얇고 일정했고 어딘지 모르게 이미 누군가가 최면을 걸어두기라도 한 사람처럼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면이 진행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자, 방이 보인다고요? 그럼 그 방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게 보이나요? 작은 원룸방이에요. 햇살이 잘 들어요.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어요. 침대에는 베개랑 이불이 반듯하게 펼쳐져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방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넘어져 있어요. 남자는 마치 속이 뒤틀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자 주위에 뭔가 기어다녀요. 하얀색 꿈틀거리는 바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계속 기어다녀요. 그것들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남자는 갑자기 한기를 느끼듯 떨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벌레들이 떨어져요. 여자 고개가 서서히 들려요. 얼굴에 시커멓게 뻥 뚫린 눈이 저를 쳐다봐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몸을 깊게 파묻고 숨듯이 웅크렸습니다. 한동안 벌벌 떨면서 고통에 신음하던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제 물음에 네라고 대답해주세요. 실장님은 아직 남자가 최면 상태인 듯 보여 물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날 못 알아봐. 의사한테 자기 딸 아니래.
내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그런가 봐. 그 말투는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로 말을 해서 순간 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부여잡고 엄마가 한참 울었어. 엄마가 너무 울어. 그래서 나도 슬퍼. 엄마한테 미안해. 실장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다. 영안실에서 딸의 시신을 부정하면서 믿고 싶지 않은 엄마의 처절한 통곡이 들린 듯 했습니다. 실장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어머님도 아실 겁니다. 당신이 미안해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어머니도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낮고 빠르게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초점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은 그 눈빛에 압도당하셨습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여기 살라 그랬어. 여자의 숨 넘어갈 듯한 괴이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실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새벽 3시만 되면 반복되던 이상한 현상들. 복도 창문 너머에서 남자를 바라보던 그 여자. 그 여자는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딸의 어머니이자 원한에 사무친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남자 안에서 그를 쥐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그녀의 딸을 채워 넣었던 거죠. 실장님은 종을 가볍게 흔들어 남자를 최면에서 천천히 끼웠습니다. 남자는 눈을 떴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실장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렇게 마무리한 실장님은 그 후에도 몇 주간 그 남자에 대한 찝찝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란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가 그날의 상담 내용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는 없지만 혹시 재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에 집행유예, 정신과 치료까지 다 끝난 이유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역시 아쉬운 눈치였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선 더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실장님도 서서히 그 일을 마음에서 접으려 하던 어느 날 그 검사에게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저기 실장님, 그때 그 사람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실장님이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남자와 함께 몰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았던 공범 중 한 명이 가명을 조건으로 자백 증언을 하겠다고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미 한국에 없다는 것이었죠. 몇 달 전 태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게다가 그 남자, 이제는 여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낸 검사 측에서 필리핀의 어느 해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 해도 성별 변경으로 소수자에 대한 외교적, 법적인 영역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 지금 죗값을 치르는 중일 것입니다. 실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실장님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막걸리 집도 한산해졌습니다. 실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최면상 담은 기억의 실타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때론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게 항상 어려운 일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도탕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